2018년 9월 14일 미시건주 태컴시. 그날 저녁에 어떤 남자가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자기가 집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아내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천장에서 얼른 내리고 CPR을 계속 했는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빨리 와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집으로 BJ 혼 경찰이 급히 출동을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게 신고 전화를 한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막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집을 잘못 찾아왔나 착각까지 했을 정도였대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경찰입니다 하고 부엌 쪽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소리를 쳤죠. 그러자 지하실 쪽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꺼이꺼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 경찰이 지하실로 내려가 보니까 바닥에는 남자의 아내로 추정되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서는 남자가 막 CPR을 하고 있었어요. 여성의 움직임은 전혀 없어 보였고요. 얼마 안 돼서 응급구조대가 도착했는데 이 남편이 막 위도까지 벗어가면서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고 완전 패닉이 온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뭔 일인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경찰은 남편을 데리고 부엌으로 올라갔어요. 다행히 위층으로 오니까 남자가 되게 눈에 띄게 차분해졌대요. 이 남자의 이름은 제임스 앨런, 지미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실에서 변을 당한 그 아내의 이름은 에이미였는데요. 경찰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봤고 지미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몇 분 뒤에 응급구조대가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에이미가 계속 숨이 붙어있다고, 여전히 죽음이랑 사투를 벌이고 있긴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심장이 계속 뛰고 있다고 전해줬죠. 그래서 구급대는 바로 에이미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게 됐고 일단 에이미가 살아있고 급한 불은 껐으니까 자세한 상황은 내일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그날은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경찰은 지미를 다시 찾아가서 어제 일에 대해서 묻게 됐죠. 이제 여기서부터 지미의 주장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9월 14일 금요일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다고 해요. 아침 7시 반에 딸 레슐리가 학교를 가고 그리고 지미는 출근하고 에이미는 전업주부라서 집에 있던 상태였어요. 점심이 좀 지나서 한 12시 반쯤에 지미가 그날 좀 일찍 퇴근을 했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낮잠 좀 자고 시간을 보내다가 2시 반쯤에는 딸 애슐리랑 애슐리 친구를 학교에서 픽업해서 집에 왔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에이미가 타코를 만들어서 다 같이 그거를 먹고 애슐리랑 애슐리 친구가 그날 풋볼 경기가 열렸는데 그 경기장에 가고 싶다고 해서 애들을 태우고 6시 반쯤에 경기장에 내려다 줬고요. 지미랑 에이미는 그러고 나서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근처에 바가 하나 있었어요. JR's 바라고. 그래서 이곳에 들렀다고 해요. 거기서 술을 한두 잔 마시면서 일상 얘기를 나눴는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대요. 근데 지미가 미래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데요. 지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여기 미시간 집 팔고 다른 주로 이사 가면 어떨까? 거기 가면은 내가 좀 더 괜찮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에이미가 그래 네 일이니까 잘해봐. 잘 됐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평소에는 되게 긍정적이고 했던 에이미인데 이 말에는 엄청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쳐다도 안 보고 계속 폰을 하면서. 그래서 지미 말로는 이 말에 기분이 엄청 상했대요. 그래서 네 일이라니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티격태격 하다가 둘 다 감정이 상해서 결국 따로따로 바를 나서게 됐죠. 에이미는 걸어서 집에 가고 집이 여기 바랑 되게 가까웠어요. 그리고 지미는 차를 몰고 가고 그렇게 지미가 먼저 집에 도착해서 바로 거실에 앉아가지고 TV를 틀었는데 짐 캐리 영화가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딱 보고 있었고 조금 있다가 에이미가 들어왔는데 자기한테 말도 안 걸고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지미가 따라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하냐고 물었더니 에이미가 또 뭐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막말을 막 퍼부었대요. 그래서 지미는 그냥 됐다 하고 위층으로 다시 올라왔다고 해요. 그렇게 한 40분 정도 한참 TV를 보다가 딸을 픽업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한테 얘기하려고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에이미가 익스텐션 코드에 목이 감긴 채 매달려 있었던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로 코드를 잘라내고 911에 전화를 걸었다까지가 지미의 주장이었어요. 경찰이 에이미가 평소에 우울하다거나 정신 관련해서 약 같은 거를 복용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미는 아니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에이미는 체력도 좋고 멘탈도 엄청 강한 사람이었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래서 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했죠.
이때 집안에 딸 애슐리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애슐리한테도 몇 가지 질문을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혹시 어제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했던 거를 본 적 있니? 하니까 애슐리가 아니라고 고개를 딱 저었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평소에 자주 싸우거나 했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애슐리 조사는 여기서 끝내고 경찰은 다시 한번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대요. 그 과정에서 에이미의 핸드폰이랑 노트북이 확보가 됐고요. 그렇게 집을 나와서 경찰은 바로 옆집으로 향했어요. 이 이웃집에는 스테이시와 빌이라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지미 부부가 1년 전에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같이 봐왔던 사람들이었죠. 스테이시가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는 게, 이사 첫날에 에이미한테 인사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에이미랑 지미 둘 다 플로리다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플로리다 같이 사시사철 따뜻한 데서 살다가 왜 이렇게 추운 미시건까지 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에이미가 되게 수줍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지미가 정말 하고 싶어 하던 일이 있는데 여기에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 스테이시가 느끼기에는 에이미는 차분하고 되게 다정한 사람, 그리고 지미는 외향적이고 활발한 그런 남편으로 보였고, 전반적으로 밝고 다정한 젊은 부부, 여기에 딸 애슐리까지 셋이서 오손도손 살던 뭐 그런 집이었다는 게 이웃집의 평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던 에이미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거죠. 이 소식을 듣고 플로리다에 있던 에이미 가족들이 미시간으로 급히 올라왔고요. 경찰은 에이미 가족들이랑 대면을 하면서 에이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 에이미와 지미의 첫 만남은 둘 다 고등학생일 때였어요. 근데 에이미 엄마 진 윈체스터가 봤을 때 에이미가 그때 지미한테 끌렸던 이유는 아마도 지미가 에이미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왜냐면 사실 에이미가 중학생 시절에 큰 상처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었어서 지미를 만났을 당시에는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던 상태였어요. 남자아이였고 이름은 케일럽이라고 지었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랑 지미랑 둘이 진지하게 만나오다가 몇 년 뒤에 또 두 사람 사이에서 딸 애슐리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미, 에이미, 케일럽, 그리고 애슐리까지 이렇게 네 식구가 되어서 다 같이 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가족들은 지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에이미 가족들은 처음에 지미를 되게 좋게 봤대요. 일단 성실했고 약간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할 테니까 에이미는 밖에서 몸쓰지 말고 집안에서 뭐 두 아이를 돌보는데 전념하라고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가장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대요, 지미가.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미 가족들이 에이미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지더래요. 하루는 엄마 진이 에이미랑 전화하면서 언제 점심이나 한번 같이 먹자 이러면서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에이미가 나 지미한테 먼저 허락받아야 돼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뭔 허락을 받고 자시고 하냐, 어이가 없어서 막 추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허허실실하면서 사람 좋은 척 굴던 지미가 사실은 집에서는 엄청난 통제광이었던 거예요. 아까 잠깐 등장했던 에이미 아들 케일럽 있죠? 사실 이 케일럽은 몇 년 전부터 에이미랑 같이 안 살고 있었어요. 에이미네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죠, 이 외갓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케일럽이 에이미랑 같이 안 살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 집에 살았을 때 이상한 규칙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뭐를 하던지 간에 항상 지미의 허락을 받아야 했었다는데요. 밥을 먹을 때도 밥 먹어도 돼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먹었다, 그러면 처벌이 이어졌다고 해요. 자기 방 의자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벽만 바라봐야 됐고, 지미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는 방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일럽이 17살이 됐을 때 이렇게 살면 정말 폭발할 것 같다,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대충 짐을 싸고 집을 나와서 외갓집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됐대요. 그리고 케일럽이 이사를 나가자마자 지미는 에이미한테 이제부터 너네 가족들이랑 연락을 싹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에이미의 가족들은 주장했는데요. 비록 그때 이후로 에이미랑 연락이 자주 닿을 수는 없었지만, 이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에이미 가족들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아니, 어떤 엄마가 저녁에 가족들 먹으라고 타코도 만들어 놓고 딸아이 경기장에 데려다 주면서 이따 데리러 올게 이런 말을 해놓고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냐, 딸이 돌아오면 그 모습을 보게 되게 뻔한데, 이러면서 경찰관님도 에이미가 정말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믿으세요? 라는 질문을 남기고 가족들은 다시 플로리다로 돌아갔어요.
근데 말이죠. 사실 수사팀도 지미한테서 좀 이상한 냄새를 맡긴 했어요. 왜냐면 사건 당일날 출동했을 때 남편 지미한테서 레드플래그 몇 개가 사실 보였었어요. 일단은 경찰이 지하실에 딱 도착했을 때 지미가 막 울고불고 바닥에 쓰러져서 드러눕고 하면서 아예 온몸으로 절망감을 표시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격한 행동에 비해서 지미 눈에서는 요만큼의 눈물 한 방울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이 다음이에요. 이게 제일 레드플래그인데 중간에 응급대원이 올라와서 에이미가 아직 숨이 붙어있다고 알려줬잖아요. 진짜 얼마나 기쁘고 다행이겠어요.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는데 보통 사람이면 어땠겠어요? 아 정말 다행이라고 제발 제 아내 살려주세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미의 반응은 뭐였냐? 뭐라고요?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순간 짜증이 섞인 당혹감을 나타낸 건데요. 아니 아내가 살아있다는데 짜증이 왜 났을까요? 이런 지미를 이상하게 느낀 거는 옆집 이웃인 스테이시와 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부에 따르면은 사건 바로 다음 날 지미가 옆집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에이미 얘기를 막 늘어놓는데 스테이시가 보니까 지미가 얼굴을 막 쥐어짜면서 울고는 있는데 눈물이 단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시 남편 빌은 뭘 봤냐면은 지미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면서 오열을 하다가도 손가락 사이로 슬쩍슬쩍 자기 반응을 살피는 게 보이더래요. 약간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고 있나 이런 거를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이 지미 말에 의심을 가지게 된 건 뭐냐면 그 집의 지하실 구조 때문이었어요. 처음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뭘 느꼈냐면 지하실 천장이 너무 낮다. 다른 집들이랑 비교해봐도 그 집 천장이 유난히 낮았대요. 근데 지미가 처음에 진술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에이미가 발이 떠 있는 상태로 익스텐션 코드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높이의 천장에 매달려 있다면 발이 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낮아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지미 말이 좀 모순되는 점이 있으니까 경찰은 다시 지미를 불러서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연락을 해보니까 지미가 미시간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알아보니까 딸 애슐리랑 같이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것도 에이미가 숨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근데 뭐 플로리다에 있다고 해서 조사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지미한테 연락을 했죠. 한 번 더 만나서 진술을 듣고 싶은데 미시간에 언제 오냐 그랬더니 지미가 나 몇 주 뒤에 짐 마저 챙기러 올라간다 해서 경찰이 알았다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 사이 수사팀은 에이미의 핸드폰이랑 전자기기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게 하나 튀어나오게 돼요. 에이미의 문자함을 싹 뒤져보니까 그 중에서 조지라는 남자랑 문자를 주고받은 게 한 바가지였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냥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연인처럼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에이미랑 조지라는 남자는 3년 전에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서 만나서 사랑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2번 정도 만난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사건이 터졌던 그날 에이미가 지미랑 바에 있었을 때 둘이 한창 말다툼을 하고 있었을 때도 에이미는 그때 조지랑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던 게 밝혀졌어요. 근데 에이미가 조지한테 최근에 보낸 문자들을 쭉 읽어보는데 아무리 봐도 살자를 결심한 사람의 문자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에이미 문자가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우리 나중에 여기로 여행 가자. 거기는 그 음식이 맛있대. 다음 할리데이가 언제지? 이런 식으로 조지랑 다음에 만날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잡아놨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사팀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만약에 지미가 에이미의 바람을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동안 에이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다른 사람이랑 연락도 못하게 결혼 생활 내내 컨트롤했는데 알고 보니까 에이미가 자기 모르게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하고 있었다면 분노하겠죠. 화가 엄청 치밀겠죠? 그러면 이게 에이미를 해칠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몇 주가 흘러서 지미의 추가 인터뷰 날이 다가왔어요. 수사팀은 이전보다 좀 더 딥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에이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지미의 답변이 첫 인터뷰 때랑 180도 달라진 거예요. 첫 인터뷰 때는 뭐라 했냐면 에이미는 굉장히 멘탈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에이미가 불안장애 같은 게 좀 있었다. 사람 사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플로리다 사는 동안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서 타주로 이사 오면 그런 게 좀 나아질까 싶어서 내가 막 적극적으로 이사 오는 거를 추진했는데 미시간 와서도 똑같더라.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내내 게임만 하더라. 뭐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사팀이 회심의 질문을 던졌죠. 사실 에이미가 3년간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알고 있었냐 하니까 네? 이러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청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에이미가 바람을 폈다고요? 걔는 그럴 능력이 없는 애예요. 얼마나 내성적인 앤데. 이러면서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지가 바람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 내가 몇 년 전에 휴가 갔다가 모르는 여자랑 하룻밤을 보낸 적은 있어요. 내가 바람을 핀 적은 있어요. 근데 에이미는 점점점 이러길래 수사팀이 그럼 이거 한번 보셔라 하면서 에이미가 조지랑 나눴던 문자 메시지를 지미한테 아예 보여줬어요. 약간 누가 봐도 연인 사이의 사람들이 나눴을 법한 대화들 위주로 보여줬는데 지미는 그걸 보고도 나는 이런 거 전혀 몰랐다. 지금 너무 충격이다 라는 스탠스를 계속 취했죠.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인터뷰는 끝이 났어요. 그로부터 3달 뒤 드디어 에이미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인은 불분명으로 나왔어요. 즉,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죠. 근데 병리학자가 그 부검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이거는 살자가 아니라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뒤인 2020년 지미는 미결살인 사건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여기서 미결살인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살인죄는 1급, 즉 계획적인 고의 살인이냐 아니면 2급, 우발적인 살인이냐를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를 하는데 검사가 판단하지 않고 배심원이 직접 1급인지 2급인지 판단하게 맡기는 게 바로 미결살인, 오픈 머더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미의 운명은 배심원단한테 달려있게 되는 거죠. 2021년 9월 에이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드디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석은 완전 북적북적했죠. 경찰, 응급구조대, 법의학자들, 지미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까지 수십 명이 증인석에 서게 됐는데요. 재판에서 양측은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팽팽하게 맞붙었어요. 일단 검찰 측이 주장했던 시나리오를 먼저 살펴볼게요. 지미랑 에이미가 바에서 말다툼을 시작했잖아요. 그 말다툼은 집에 와서까지 이어졌고 평소에는 지미의 말을 거의 복종하다시피 따랐던 에이미지만 그날 처음으로 아마 지미에게 맞섰을지도 모른다. 그런 태도의 이성을 잃은 지미는 집 지하실에서 에이미의 목을 팔로 감고 부르기 시작했고 에이미가 의식을 잃자 익스텐션 코드를 천장에 매달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게끔 위장된 현장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게 검찰 측의 주장이었어요. 이 의견에는 응급실 의사랑 에이미 아들 케일럽의 증언이 덧붙여졌는데요. 일단 응급실 의사는 처음에 에이미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에이미의 목에 눈에 띄는 상처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다만 목 안쪽 조직에서 목이 줬을 때 보이는 손상을 발견했다. 이렇게 소견을 전했고요. 케일럽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고등학생 때 지미한테 실제로 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케일럽의 말에 따르면 지미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처음이 아니라는 소리고 에이미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변호인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쪽 말대로 지미가 에이미의 목을 죽였다면 지미 손이나 팔 이런 곳에 긁힌 자국 같은 방어흔이 있어야 되는데 지미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다. 또 에이미의 손톱 밑에서 지미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에이미는 외로움 속에서 고립되었던 사람 아니냐. 그날 술을 마시기도 했고 3년간 지미 몰래 저질러왔던 바람 때문에 죄책감에 내내 시달린 결과 결국 자기의 손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는 지미와 에이미의 딸 애슐리도 증언석에 나와서 엄마는 술을 자주 많이 마시곤 했었다고, 취할 때면은 폭언을 하거나 공격적일 때도 있었다고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애슐리의 증언은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더해줬죠. 근데 이 애슐리의 증언 가지고도 되게 말이 많았던 게 몇 년 전에 경찰이랑 인터뷰했을 때랑 이때 재판에 서서 증언했을 때랑 좀 왜 말이 다르냐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때는 엄마 아빠 사이에 문제도 없었고 별다른 갈등도 없었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뭐 엄마가 술을 되게 많이 마셨고 폭력적이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 애슐리가 학생이었고 또 쭉 지민의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가족들한테도 지미한테 유리하게
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재판이 정말 어려웠던 게 증인으로 뭐 법의학자라던가 박사라던가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다들 결론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에이미가 살자를 택했을 수도 있다. 아니다. 사고일 수도 있다. 아니다. 살인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판단이 서로 엇갈리니까 배심원들이 정말 골치가 아팠죠. 심지어 그 익스텐션 코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도 다르게 나왔어요. 여기서 그 실험을 했던 두 명의 전문가 A랑 B가 나와서 각자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 일단 A는 에이미랑 비슷한 몸무게의 모형, 그리고 사고 현장에 쓰인 거랑 똑같은 익스텐션 코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형을 코드에 걸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익스텐션 코드가 늘어나더라. 그런데 에이미 목에 감겼었던 건 전혀 늘어나지가 않았었거든요. 따라서 에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 A의 입장이었고, B는 현장에 쓰였던 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익스텐션 코드를 가지고 에이미랑 비슷한 체형의 모형이 아닌 본인이, 이분은 남자예요. 몸무게가 약 5kg에서 10kg 정도 더 나가는 이 본인이 1분 동안 거기에 매달려 봤는데 코드가 끊어지지도 않고 눈에 띄게 늘어나지도 않더라. 따라서 전문가 B의 결론은 익스텐션 코드가 안 늘어날 수도 있다. 사람 몸무게를 견딜 수도 있다. 였어요. 이렇게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상황 속에서 배심원단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며칠 뒤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고 배심원단이 내린 결정은 2급 살인, 즉 우발적 살인 판결이었어요. 이에 따라서 지민은 징역 20년에서 45년형을 선고받게 됐고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에 따르면 에이미 가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펑펑 흘렸고 지민은 거의 표정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지미 변호인이 말하기를 지미가 굉장히 담담해 보였지만 사실 완전히 무너졌다. 배심원들이 자기를 비극적인 사고로 봐줄 거라고 완전히 믿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배신당했다는 감정이랑 억울함이 되게 컸었다고 하네요. 이런 지민은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감옥에서 복역 중인데요. 과연 지민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랑을 스스로 무너뜨린 가해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오늘 사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